중년분들이 오신다 그랬는데 전부 다 처녀 총각들만 다 오셨네. 큰일 났다. 지금부터 5초 동안 시간을 줍니다. 환하게, 정말로 환하게 한번 웃어보실래요? 화난 거 아니죠? 웃고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신혼 3개월 된 새색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혼 3개월 새색 씨가 우울증이에요. 아니, 신혼 3개월에 우울증이면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어렵게 자랐는데 선을 받는데 성실한 사람 같아. 덜컥 결혼을 했네.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기다리는데 남편 퇴근 시간이 그렇게 가슴이 설레더래요. 얼마나 남편이 환한 미소를 짓고 집에 들어오겠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탁 들어오더니만 자기를 딱 보더니만 인상을 딱 쓰더래요. 신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매일매일 자기를 볼 때마다 인상을 쓰더래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선생님, 저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나 봐요. 그리고 우는데 몹시 마음이 아팠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어요. 궁금하잖아. 왜 남편이 나만 볼 때마다 인상을 쓰는지 한번 물어보자. 일주일 뒤에 둘이 손잡고 나를 쫓아왔어요. 신랑이 너무 놀랐대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대요. 너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집에 탁 들어갔는데 아내가 하트 뿅뿅 날리고 쫓아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를 딱 보더니만 인상을 딱 쓰더래요. 신랑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매일 갈 때마다 아내가 자기를 볼 때마다 인상을 쓰더래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 얼굴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상대방 표정을 살피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저 인간 괜찮나? 얘는 어떻지? 남편, 아내, 아이들, 상대, 계속 상대방을 살피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상대방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나이 들고 나니까 지금 허리 부상이 와서 꺼부정하잖아요. 아파요. 이게 아프니까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힘듭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으면 경험이 있으니까 역할이 됐잖아. 지금은 경험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며느리 손맛, 시어머니 손맛 그런 거 없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제미나이, 챗GPT가 다 가르쳐줘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상담은 누가 하죠? 정신과 의사도 끝났어요. AI가 다 하고 있잖아. 근데 AI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소리를 짓거리더라고. 근데 이놈이 아직 못하는 게 있어요. 지가 아프면서 그 소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는 진정성,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오래 했어요. 전문의가 된 지 32년이 넘었어요. 이제 5월 말로 정년 퇴직을 해요. 축하해야 돼요. 32년을 의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고 전문의가 된 지 32년을 마감하고 이제 5월 말로 정년을 맞게 됩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이길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만들었는데 그걸 짧은 책으로 썼어요. 그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1계명, 여러분이 정말로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이 1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1계명, 두두둥, 그냥 살아라. 이게 1계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높죠? 신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결혼하기 전이 제일 높습니다.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결혼하기 전이 제일 높아요. 결혼하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끝을 모르고 떨어지던 만족도가 놀랍게도 50대 중반이 되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 왼수 한번 바꿔보려고 20년 용 썼잖아.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그 왼수를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런 부인들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포기가 아니고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여러분이 진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살아라는 것은 대충 살아라, 막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자는 뜻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그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게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첫 번째 계명, 그냥 살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냥 살라는 뜻이냐? 요거는 아니죠. 스트레스 겁나게 받아도 괜찮아요. 잘 자고 잘 먹고 낮에 일 잘한다, 그냥 살면 돼. 근데 이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자고 먹고 움직이고, 이게 내 삶의 리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잠자는 거, 식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무지 중요한 거예요. 잠은 한 가지만 해줄게요. 코 좀 많이 곤다, 손 들어봐요. 안 들은 인간들은 뭐예요? 지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50대 60대 되면 여자들도 다 골아요. 갱년기 지나고 나면 이 근력이 떨어지면서 코 골게 돼 있어요. 코 고는 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근데 가끔 코를 드르릉 골다가 갑자기 숨을 멈춰버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숨을 안 쉬어. 부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었는 줄 알고 막 좋아가지고 막 흔들면 막 벌떡 일어납니다. 막 수면 무호흡이야.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2배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고혈압, 중풍, 심장병의 40%가 수면 무호흡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녹음해 보십시오. 요즘은 또 기구도 많잖아요. 워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내가 숨을 멈추는 시간이 긴가, 이거는 꼭 평가하셔야 돼요. 이거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일상의 리듬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좀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만큼은 나만의 시간이야. 여기만큼은 나의 공간이야.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나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도록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젊은 친구들이 시간이 없대. 시간이. 요즘 젊은 친구들 새벽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주말에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언제 자기 무기를 만드냐.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뒤에 있네. 한번 물어봅시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짧다고? 젊은 친구가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정답입니다. 야, 여러분, 돌아서면 1년이 갑니다. 여기 어르신들 얘기 좀 들어봐. 돌아서면 1년이 가. 막 눈 깜빡하면 1년이야.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적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이 얘기죠. 그렇게 말했더니만 젊은 친구들이 포기해버리더라고요. 20대 후반이 한숨을 빡빡 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이까지 이루어놓은 게 하나도 없대. 20대 후반에. 내가 한 대 쥐어 박으려다 참았어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에요. 지가 20대 후반에 출발도 안 하는데 이루긴 뭘 이루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거꾸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길다. 그냥 긴 게 아니고 더럽게 길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출발할 수 있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고 인생은 깁니다. 아주 오래전에 환갑이 된 선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닥터신, 내가 바이올린을 시작했어. 환갑에 바이올린 시작했대요. 왜요? 그랬더니만 안타깝게도 나이 60에 기러기 아빠였어요. 집에 가면 겁나 기분이 안 좋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집에만 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더래요. TV에서 누가 바이올린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설렌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내가 죽기 전에 저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닥터신, 내가 석 달을 배웠는데 학교 종이가 안 돼.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거야. 돌아갈 리가 없지. 그리고 씩 웃어요. 기다려봐. 내가 70이 되면 멋진 곡 한 곡 들려줄게. 나는 그때 그분의 눈빛과 표정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해서 우리는 5년 뒤에 10년 뒤에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이 짧고 시간이 없다고 믿으니까 빨리 승부를 보려고 그래. 요즘 젊은 친구들 예측이 안 되잖아요. 빨리 승부를 보겠다고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한 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쫄딱 망해서 찾아오잖아요. 빨리 승부를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길다고 가르쳐야 돼요. 너가 지금 출발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그렇게 서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나의 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를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얼굴만 보면 알만한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제가 모그룹 사장이었어요. 누구 오른팔이었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어느 날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를 찾아와요.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명함이 사라졌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리가 없어졌대요. 자기 인생 끝났대요. 모든 걸 희생하고 그 자리를 지켰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가 사라지거든요. 자기 인생이 끝났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타이틀, 명함, 외적인 요인을 다 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맞습니까? 그 무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명함과 외적인 요인을 다 빼고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오늘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그냥 살라 그랬는데 요거는 좀 그 유난히도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인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 특별히 스트레스에 좀 약한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매사에 자기 탓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심심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해. 길 가는데 상사를 만났는데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사 안 받을 수도 있지. 못 봤을 수도 있고 다른 일로 기분 나쁜 꼭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한 사람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요? 이 사람은 큰일 났네. 일 대충 했죠. 큰일 날 사람이네. 완벽주의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완벽을 기하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대충 하다가 실수하면 내일 다시 하지. 이게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 자체가 늘 긴장을 요하는 완벽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한 틀이 있거든요. 이 틀을 벗어나면 견디질 못합니다. 지만 그러면 되잖아. 남까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갈등의 출발은 내가 옳다해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으면 누가 틀렸죠? 얘가 틀렸죠. 누가 바뀌어야 되죠? 얘가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상대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 부모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가 옳다는 거예요. 왜? 지는 이미 그 길을 가봤잖아. 너가 틀렸어. 너가 변화해야 돼. 라고 입을 엽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정신과의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많은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 부모들이
상대를 위해 온 열정을 다해 변화를 노력하고 변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자식이 안 바뀌네. 그리고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신과 의사인 나도 힘든 일입니다. 판사 노릇을 접고 변호사 노릇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옳고 그름에 민감하니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 노릇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판사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항상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니까 집에 가면 아내와 얼마나 따뜻하게 대화를 잘하겠어, 그죠? 표정이 안 좋네. 관계를 위해서는 옳고 그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호사 노릇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 잘못되었어, 이게 문제야 라고 가르쳐 준다고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 나를 비롯해서 우리 꼰대들의 문제가 뭐예요? 꼭 뭔가 지적질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 너 변해야 돼. 인간은 그럴 때 변화의 동기를 갖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애착이 맺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 계명까지 왔습니다. 오늘 시간상 제가 5개를 줄였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셨죠? 이제 빌딩도 샀고, 빌딩은 아직 좀 그렇고, 애들한테 집 한 채씩은 이렇게 주고,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 인간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나도 얼마 전에 우리 딸 결혼할 때 뭐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뭐 조금 해줬어요. 그런 인간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젊은 친구들 돈 많이 버세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져요. 둘째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런데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불행하지 않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 말고 다른 게 또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결심했어요. 아들아, 딸아,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피곤해, 힘들었어, 넘어지고 좌절하는 날도 많았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 아빠 행복하게 살았어,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내가 늘 행복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돼요. 그리고 일어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살아봤는데 세상 살만한 곳이야, 엄마가 살아봤더니만 세상 제법 괜찮아, 엄마 행복하게 살았어,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작은 일상의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생기면 행복 지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40대, 70대 누구의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놀랍게도 두 집단의 행복 지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큰 행복은 젊을 때 오죠. 집 샀어요, 승진했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작은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생겨요. 저는 10여 년 전 어느 5월 달의 기억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노모가 홀로 계셨어요. 지금 95세가 되셨는데 아들이 이렇게 찾아가니까 좋아하세요. 아들아 일로 와봐. 그래. 왜요? 화분을 좀 봐. 난에 꽃이 피었어요. 보라니까 봤죠. 왜요? 그랬더니만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아, 이 꽃이 6월에 피는 꽃이란다. 우리 아들이 왔다고 5월에 피었구나. 이런 헛소리를 하시면서 정말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꽃을 보고 있는데 충격.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저 미소를 배운다면 나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늘 나의 뒤를 돌아보는 훈련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받았던 돈 10,000원, 내가 강연을 끝나고 하면 이렇게 메일도 보내오고 편지도 보내오고, 이런 기억들, 작지만씩 웃게 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금반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30년 넘어 저와 함께 이렇게 삶의 과정을 함께 밟아왔던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걸쳐서 그 환자들과 이별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정년을 해야 하니까요. 어느 날 진료 마감됐을 때 80 정도 되신 할머니시죠, 뭐 할머니. 한 10여 년 동안 저와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우세요. 뭐 우시니까 나도 같이 울 수밖에 없죠. 같이 이렇게 울다가 잘 달래서 내가 다음 선생님께 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고 잘 달래서 이제 내보냈는데 나가시고 나니까 테이블 위에 금반지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잘못 빼놓고 가셨나 보다. 쫓아가서 이거 금반지 있다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누가 두고 갔지? 혹시 연락한 사람 없더냐? 없대요. 갔는데 혹시 누가 전화 오면 돌려드려라 그러고 가는데 외래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그 환자분이 두고 가신 거래요. 자기 거라 그러면 교수님이 분명히 안 받으실 거니까 자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자기의 전부를 이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잘 살아왔구나. 다른 건 다 받겠는데 이건 차마 못 받겠다. 돌려드려라.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작지만 살다 보면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작은 일상의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감사하자 그러면 짜증 부리는 인간들 많을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치는 날인데, 근데 조금 생각을 바꿔봐요. 우리 집에 가면 형광등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뒤에 30초 감사라고 적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감동적인 경험을 하고 우리 아들 딸 방에도 적어놨었어요. 내가 만난 2명의 택시기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학회가 있어서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탔죠. 무슨 호텔 갑니다. 그럼 기사분들이 뭐라 그래요? 네 그러잖아요. 그 웃기대 답을 안 해. 그때 그 찝찝함을 아세요? 들은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해운대 무슨 호텔 갑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더니만 고개를 반쯤 돌려서 나를 보더니만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 자식아 시끄럽게 2번 뜨더냐 이런 표정이. 겁나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내라 그렇게 힘들어요. 내라 그러면 되잖아. 아이 자식이 저렇게 살고 싶을까. 짜증이 팍 나더라고.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혹시 환자분이 들어올 때 저런 얼굴로 맞아준 적이 없을까. 나는 내 제자나 연구원들이 결제 받으라고 상의하러 들어올 때 저런 표정으로 맞아준 적이 없을까. 섬찟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명의 택시기사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택시를 타고 기사분에게 팁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택시기사한테 내가 팁을 받아본 사람이 아주 오래전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던 무렵 새벽 5시에 내가 택시를 탔어요. 젊은 기사가 반갑게 나를 맞아줘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무슨 병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와 좋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요즘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미안해요. 속으로 야 이게 별인간 다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힘든 시절에 새벽 5시에 젊은 애가 나와서 택시를 몰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남들은 요즘 실직 걱정하는데 선생님 저는 택시를 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지방을 갔는데 27만 원을 벌었지 뭡니까. 이딴 소리를 계속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좀 짜증이 났어요. 내가 새벽 5시에 택시를 탄 거는 빨리 병원을 가서 글을 마감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짓거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근성근성 대답했어요. 병원 내렸더니만 6,900원이 나왔어요. 7,000원 주고 내렸죠. 한참 가는데 어두운 새벽 뒤에서 누가 나를 불러요.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택시를 세워놓고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뭐지? 환한 미소를 짓더니만 내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나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것이었어요. 뭐겠어요? 2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 뭐지? 선생님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커피 한 잔 뽑아 드셔야죠. 오늘 힘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는데요. 눈물이 이렇게 날라는 거예요. 의사라는 놈이 뒤에 앉아가지고 인상 퍽퍽 쓰고 물어도 대답도 신통찮게 하고 가려다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던가 봐요. 오늘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분명히 나보다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그가 나의 손에 쥐어줬던 200원을 잊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병원 커피가 300원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2명의 택시기사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여러분 삶이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플 때 아파합시다. 힘들 때 힘들어하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막 내가 막 편안하게 살았다 그런 날이 언제 있었어요? 늘 고난과 좌절 가운데 여기까지 힘들게 겪어왔다고요. 앞으로 삶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픈 기억도 있지만 그 아픈 기억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긍정적인 감정 기억들의 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다가도 그래 내가 이랬어야지 살다 보면 그런 긍정적인 감정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넘기고 퇴직을 하다 보니 후회할 일이 많아졌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끔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자책이 따라옵니다. 자책에는 항상 원망이 따라오죠. 이거는 과거지향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좋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희망과 행복이 숨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도 앉아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누구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2018년도 12월 31일의 밤을 평생 동안 잊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출판사에서 하도 원고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늘 제가 하던 강연이 있으니까 10개 명을 다 해가지고 출판사에 넘기고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 책이 된다. 그게 2018년도 12월 31일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 한 분이 환자분의 칼에 돌아가셨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연구소의 부소장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진료를 보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 친구가 오후에 진료를 받죠. 그가 떠나고 저는 무지무지 맷집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내가 처음으로 제 걱정을 했어요. 제가 밤마다 서럽게 운대요 자면서. 그리고 새벽에 깨면 기억을 하지 못해요. 한 달 지나고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래 못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초고를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가 떠나고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중년의 혹은 노년의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유품을 내가 이렇게 연구소에서 정리를 하는데요. 12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내가 소장하고 그 친구가 6년 동안 부소장을 했어요. 그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후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 내 제자들 누구야? 나하고 밥 먹을래? 나하고 사진 한번 찍을까? 내 삶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아픔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나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볼 만큼 수준 높은 책이 아니에요. 안 사봐도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막 곧 죽어도 봐야 되겠다. 내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영상 보고 이런 분 말고 내가 사서 보내드릴게요. 돈도 없다면서 지가 왜 사서 보내주는데 책이 안 팔려서 내가 다 샀어요. 농담이에요. 돈 많은 적은 돈이지만 누군가의 삶에 단 한 줄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잠깐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겪어왔던 삶의 아픔들, 스트레스들, 또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그 좌절들은 결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